근린생활시설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 계약을 덜컥 체결을 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라는 것은 본래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된 것을 주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봐도요, 공식 서류상에 용도가 주택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사실은 이것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내부를 주택처럼 개조해서 원룸이라든지 빌라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흔히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빌라, 일반 주택과 동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들이 이런 건물들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규제가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모두 주택 용도로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상 제약이 많지만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2, 3, 4층만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법적 규제를 피해서 사실상 4개 층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 주차장 확보 그리고 층수 제한 같은 주택 건축 기준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와 여러가지 부담금을 줄이는 동시에 동일한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또한 이런 공간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함으로써 월세 위주의 임대시장에서 세입자를 쉽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임차할 경우에 4가지 사항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근생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차를 마친 후에 실거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행정청이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같이 설치된 취사시설 자체를 아예 철거를 해야 되고 위반 기간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이 근린생활시설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취사시설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최대 2회까지 해당 건물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총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경우는 지속적인 불법 상태로 인정해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 목적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한 계약 만료 전 퇴거 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과 중개보수까지 지급한다 라는 특약을 써놓으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특약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건물은 법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한 어렵다라고 나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을 반환하지 않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2023년 제정돼서 지금도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구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근린생활시설의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내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보증금 반환 자체가 지연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목돈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근린생활시설은 세법상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 월세 납부 내역이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 환기, 소방 같은 주거 환경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생활의 질 자체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신중하게 임대차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 집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의 건물 현황란을 보시거나 또는 따로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상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으로 기재가 돼 있다면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의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공식적인 주택 임대차로 인정이 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도 거래 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고객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를 받는 단계에서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지를 직접 물어보고 아니다라는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은 반드시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고 또 필요할 경우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 법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대비책까지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시고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대비하시는 쪽이 더 안전하겠죠. 계약 단계에서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계약 이후이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로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